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심리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바로 며칠 뒤에 정신 분석 중에 한 이론을 택해서 발표를 하는 과제를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함께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보통 예약을 걸어놓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제가 발표를 다 마쳤을 것 같아요. 근데 발표를 하기 전에 약간의 연습도 할 겸,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겸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자아와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이 정신분석학의 시초이자, 오늘 죄송해요. 오늘도 잠오이가 막 짖네요. 정신분석의 시초이자 거대한 거장이죠.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6째 막내로 태어난 딸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이제 존경하고 아버지의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딸로서 아버지와 함께 처음에는 선생님이 되거든요. 네, 선생님이었던 안나 프로이드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됩니다. 평생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구하고 그 정신분석에 특히 자아심리학에 집대성한 그런 학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아버지 때문에 다가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했는데도 이제 다 거부하고 평생 이제 홀로 살면서 연구와 또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생을 마감한 학자로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정신 분석을 할 때는 신경증적인 어떤 병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무의식적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나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에 있지만 그 우리가 원초화라고 하는 이드의 세계에 깔려 있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자아는 자아를 내세우거나 상처받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괴로움이나 갈등 그런 혼란의 세계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제를 방어하는 그런 방법들 수단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집대성해서 딱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연구했던 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보다 세부적으로. 근데 이제 아버지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원초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딸인 안나 프로이드는 자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한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봤던 영화들 속에서 영화 안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인생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때로는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의 그 아픔 또 힘들게 그 고난을 겪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방어 기제가 참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의 자아의 방어 기제가 참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Good Will Hunting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윌은 고아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현재 직업은 MIT 공대의 청소부예요. 그 MIT 공대에 굉장히 수학 천재로 알려진 게 명망이 높은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램보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문제를 탁 풀어놓고 학생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가 이 문제를 풀면 내 수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복도에 이제 칠판에다가 문제를 내놓거든요.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 천재인 윌이
수학 천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식의 다양함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논리 정연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윌이 그거를 풀어놔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놨을 때에 그걸 푸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러면서 그 천재를 발견한 램보 교수가 이 천재를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을 좀 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윌이라고 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그 교수님도 그렇고 왜 청소부를 하고 사냐? 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제 윌은 지금 여기 PPT 제가 요 만든 화면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합리화시키는데 어떤 말로 하게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어때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이제 또 다음 장면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이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은 그 복도에서 문제를 푸는 사진이고요. 그 장면이고, 그 밑에는 집에서 그 문제를 또 푸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지식으로 채우는 그런 모습. 수학뿐 아니라 많은 책을 보는 것들을 그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들을 지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은 여자친구예요. 스카일라라고 하는 여자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천재죠. 이 친구도 수재 정도 되는 친구인데, 하버드 다니고 있는 이 친구가 과제하는 거를 어려워할 때 윌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네, MIT 공개 청소부. 네, 그런데 스카일라의 그 과제를 자기 전공 과목도 아닌데 보고 내가 해줄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천재성을 띠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윌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받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파양이 되고, 또 입양이 되고 파양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보통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쏟아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로부터의 사랑,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오면 이 사람도 분명 나에 대해서 알면 떠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윌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매력에 호감을 느껴서 둘이 사귀게 돼요. 그런데 사귀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스카일라는 너희 집도 가고 싶어. 넌 형제가 몇 명이야? 너희 집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윌은 만약에 스카일라가 내가 고아라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불우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 날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형제가 여기 지금 장면에 보면은 형제가 몇 명이야? 라고 하면 12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카일라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줄줄줄 말하는데, 한 번 더 말해봐. 라고 하는데, 천재잖아요, 윌이. 12명 이름을 그대로 똑같이 말을 해요. 근데도 약간 뭔가 미심쩍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요 장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처받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스스로를 늘 억압하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어떤 그런 기억들을 머릿속에 떼어버리고 싶어 해요. 격리라고 하는 기제를 쓰거든요. 그리고 난 지금 현재 고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12명이야. 라고 하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장면을 넘어가 보면은요, 여기 이제 정말 윌에게는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그 친구를 나를 괴롭혔던 친구야 이러면서, 쟤 때문에 뭐 이런 남 탓을 하는 투사라는 기제를 쓰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어떤 그런 폭행을 가담하는 그런 행동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세 친구 중에 특히 벤 애플렉,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척키라고 하는 친구는 윌의 진가를 알아요. 그래서 윌을 정말 좋아하고 같이 일을 갈 때도 이제 일이 없으면 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챙기는 친구인데, 나는 아마도 나이 50이 되어도 아마 지금 이렇게 살 거야. 너는 달라. 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된 그 자막에는 보면은 넌 로또를 깔고 앉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나와 다르다. 다른 길을 살기를 바란다. 근데 상처 입은 윌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그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스탠포드로 뭐 이제 캘리포니아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같이 떠나자라는 말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나한테 실망해서 거부하면 난 거기까지 갔다가 나는 어떡해? 이런 불안 때문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더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척키는 윌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이타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타인을 건설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지만 너는 더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생일 선물로 자동차를 또 이렇게 선물을 해줘서 친구들과 같이 모아서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나중에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타주의라는, 굉장히 이건 정말 고급적인 어떤 그런 방어 기제거든요. 네.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었고요. 사실은 보면은 제일 중요한 장면이 이 상담사인 숀 교수하고 만나는 어떤 그런 장면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 그 램보 교수가 유치장에, 폭행으로 인해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이 윌을 꺼내낼 때 약조를 해요. 하나는 약속을,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첫 번째는 나와 수학 연구를 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거. 두 번째는 상담 치료를 받을 것.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상담사들마다 약점을 파헤치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이렇게 말 따먹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상황을 뭐랄까, 불안을 최소화하고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이건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제를 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숀 교수하고의 첫 만남에서도 역시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숀 교수는 상처하고 나서 그 상처의 아픔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장의 그림을 보고 조롱하는, 그래서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여기 사진이 이제 호숫가에서 만나는 건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책에서 보고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지 정말 본질을 네가 알고 있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근데 네가 실수를 했던 건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폭넓게 이제 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서 볼 수 있도록 물음표 하나를 제시해주는 그런 교수님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상담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마음을 열고 찾아가는 어떤 그런 상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 말을 하면서 안아주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제 숀 교수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 여자친구가 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날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영화는 다크나이트예요. 배트맨과 이 조커가 사진이 보이시죠? 이 두 캐릭터 둘 다 부모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배트맨은 나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라는 어떤 그런 아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좋게 사용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제를 사용해서 그 배트맨이 살고 있는 그 고담시를 지켜주는 어떤 나이트 기사가 되죠. 그런데 이 조커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모습 속에서 그걸 두려움에 떨고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조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심각하냐, Why so serious 막 이러면서 웃으라고 이러면서 입을 칼로 찢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있기 때문에 조커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사람을 더 무섭게 하고 악의 어떤 그런 화신이 되는 조커의 모습이죠. 네, 폭력과 공포의 전달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 탓이야. 세상이 날 믿어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 기제, 투사의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요. 다음 걸 보면은 이제 이 조커 히스레저가 굉장히 연기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 때문에 다시 조커라고 하는 영화가 주인공이 되어서 조커라는 영화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충격적인 어떤 사건, 아픔, 공포, 이것들은 기억의 한
너머로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 가는 건 격리라고 하는데, 성격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캐릭터,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지워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억에서 자기도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공포의 기억을 떨어뜨려 버리고, 오히려 나는 공포에 초월한 사람인 척, 주변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가는 그런 캐릭터로 분해서 조커가 열연을 펼치죠. 다음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커예요. 요 캐릭터는 아까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하고는 좀 다른 캐릭터예요. 그래서 뉴욕의 브롱스에 살고 있는 하층민, 굉장히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가는 그런 캐릭터로, 그런데 코미디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우상도 하나 가지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여기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사진은 버스 안에서 앞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와 함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건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약간 울컥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슬프면 울잖아요. 기쁘면 웃고. 그런데 이 조커는 무기력하고 멸시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강박적으로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동현상,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역전이라고도 하고 반동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삶의 비참함에 대한 어떤 그런 반증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나이 들고 병약한 어머니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망상적인 투사, 왜곡, 부정을 수없이 하는 병자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현실과는 다르게 이 아들을 해피라고 불러요. 이 엄마가 습관적으로 좀 많이 하는 말이 happy, don't forget to smile, 이 말을 많이 해요. 웃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병적으로 이제 자신의 현실을 회피하고 과거를 끊임없이 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엄마의 정신병원 기록을 모두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뭐지? 혼란이 굉장히 오겠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남들은 다 웃는데 이 사람은 조커가 막 웃으려고 뭔가를 농담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웃지 않아요. 비웃거든요. 근데 조커는 몰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화두가 되어서 이 머레이 쇼, 우상인 토크쇼 진행자 머레이 쇼에 초대가 되어서 가는데, 여기서 결국은 그 머레이 진행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영화 중에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계단에서 막 춤추듯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울하고 분노하고 절망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그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는 영화죠. 네. 다음은 한국 영화 하나 볼게요. 네. 박하사탕이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5.18이 배경이 된 그런 영화인데, 현재의 모습에서부터 과거로 쭉 진행되어 가는 그 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방어 기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첫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죠, 이거는. 거의 이 장면이 딱, 박하사탕 하면 딱 이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이제 외치잖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나를 이렇게 만든, 나 이렇게 힘든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잖아요. 예. 회피하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이 현실을 죽음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혼하는 와이프,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탓을 돌리면서 하나만 딱 죽이고 내가 죽자. 라고 해서 권총을 사죠.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다음 장면에는 보면은 이게 집들이 장면이에요. 집들이에서 이제 이 와이프가 이제 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주인공 영호가. 그런데 집들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왔는데, 집들이 과정 중에 이제 와이프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를 때릴 수는 없어서 이제 강아지를 발로 차버리는, 이거는 이제 화풀이 대상이 조금 더 수월한 만만한 상대로 가는 거, 이거 전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만 좀 하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회피해
집을 나가버려요. 이제 회피하는 그런 모습. 본인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이제 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죠. 네.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게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어떤 가장 연관성 있는 그런 군대에 가서의 모습인데, 잠깐 이제 영호의 캐릭터를 보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작은 들꽃 하나에서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략하고 감성적인 사람이 군대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곳에 가서 막 어리버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러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연하게, 여학생 하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죽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반동 형성으로 형사가 돼요. 경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의 선임이라든지 또 경찰관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그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동일시하는 그런 기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고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다음 장면 넘어가면은 군산으로 경찰이 이제 잠복 근무 막 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러 갔는데 거기서 잠깐 이제 교대하는 중에 그 군산 하면은 첫사랑의 고향이 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에 가니까 첫사랑이 떠올랐던 거죠. 술집 여자인 경화를 통해서 그 대상의 성질, 그러니까 첫사랑의 어떤 그런 사람, 그 추억 이런 것들을,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술집 여자에게 함입하는, 그러니까 내재화하는 어떤 그런 기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호가 갈등이나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부담, 갈등 이런 것들이 다리를 저는 걸로 나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배가 아프잖아요. 이 영호도 이렇게 다리를 저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제가 이제 2개 영화만 더 제가 조사한 건 2개 영화가 더 있거든요.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안소니 홉킨스하고 조디 포스트가 주연한 이 영화였는데, 이 한니발이 굉장히 지능이 높은 학자였죠. 예. 학자고 생리학을 연구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의 피를 마시고 뇌를 먹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주 지능 높은 시긴 악마로 나오거든요. 왜 그랬냐면 세계대전 전쟁 시기에 도망자들에 의해서 동생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먹을거리, 전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지만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먹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나고 이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물어뜯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스터에도 보면은 이렇게 입에 이렇게 못 물어뜯게 이제 기구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퇴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향수예요. 주인공이 그 엄마가 생선 가게에서 그 생선을 자르는 도마 위에서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생선 더미에 버리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주인공이 냄새에 집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많은 아가씨들 한 25명인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향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착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이 고착되는 어떤 그런 기제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 이제 이 모습에서 부모의 버림, 그리고 또 다른 입양됐다가 그 또 팔리기도 하고 또 다른 상인에게 또 팔리고 판매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향수 수순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향수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애착 관계라든지 부모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자아의 방어 기제를 말씀드렸는데 방어 기제를 언제 쓰냐면요. 내가 지금 곤란하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자아 자신을 보호하려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근데 자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방어 기제 중에서도 좀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친구가 보여줬던 뭐였죠? 이타주의. 네, 이타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통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내적 그런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술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다 네, 승화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억제라는 이 방어 기제를 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부모님들 중에 정말 좋고 저희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버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군요. 라고 하면서 제 감정,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방어 기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어 기제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시나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만 살짝 중간에 전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몽이쌤이었습니다.